오늘은 기술과 법, 그리고 음악이 어떻게 서로 얽히고 설켜 싸웠는지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전파 두둑, 공중에 떠다니는 소리를 훔쳐서 판다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바로 1920년대에 세상을 완전히 바꿔놓은 신기술, 라디오를 향해 쏟아졌던 맹렬한 비난이었습니다. 이 라디오라는 게요, 당시로서는 정말 마법 같은 거였죠. 보이지도 않은 전파로 소리를 멀리까지 보낸다니 말이에요. 근데 바로 그 점 때문에 기존의 모든 규칙을 무너뜨리면서 엄청난 법적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는 음악을 들으려면 무조건 공연장에 가야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한 도시에서 열리는 공연을 수백만 명이 자기 집 거실에서 동시에 들을 수 있게 된 거예요. 말 그대로 물리적인 공간의 한계가 그냥 박살 나버린 거죠. 이 표를 보시면 그 변화가 얼마나 극적이었는지 확 와닿으실 겁니다. 이전에는 음악을 소유한다는 게 뭐였죠? 바로 인쇄된 악보, 즉 실물을 사는 거였어요. 그런데 라디오는요? 그냥 공짜로 듣는 거예요. 광고주들이 돈을 내는 거고요. 그러니까 실물 복제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저작권 시스템 전체가 한순간에 그냥 쓸모 없어져 버린 겁니다. 완전히 새로운 판이 깔린 거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됩니다. 창작자들은 당연히 이건 도둑질이다. 우리 허락도 없이 재산을 훔쳐가는 거다 라고 소리쳤죠. 근데 방송사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무슨 소리냐. 우리는 훔치는 게 아니라 당신들 음반 팔리게 공짜로 홍보해주는 거다. 이렇게 맞선 겁니다. 이 갈등이 앞으로 100년 동안 이어질 음악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법원으로 가게 됐죠. 법관들은 정말 머리가 아팠을 거예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SF 소설에나 나올 법한 보이지 않는 공연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판결을 내려야 했으니까요. 첫 번째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아니, 듣는 사람은 돈 한 푼 안 내는데 이게 어떻게 돈을 벌기 위한, 즉 영리를 위한 공연이 될 수 있나? 방송사들은 바로 이 점을 파고들었죠. 우린 공짜로 들려주는 거니까 영리 목적이 아니다 라고 주장한 겁니다. 하지만 법원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1917년에 이미 비슷한 판결이 있었거든요. 레스토랑이 손님들 기분 좋으라고 음악을 트는 것도 결국엔 돈을 벌기 위한 간접적인 상업활동이라고 본 거죠. 라디오도 똑같다고 판단했습니다. 청취자들을 끌어모아서 광고를 파는 거니까 이건 명백히 영리 목적이 맞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자, 영리 목적이라는 산은 넘었어요. 근데 더 큰 산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니, 사람들이 다 자기 집에서 혼자 듣는데 이게 어떻게 공개적인 공연이냐, 이 문제였죠. 수백만 명이 각자 다른 사적인 공간에서 듣는 걸 어떻게 하나의 공개 공연으로 묶을 수 있겠어요? 이건 정말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여기서 정말 기가 막힌 법적 해석이 나옵니다. 법원은 듣는 사람이 아니라 소리를 내보내는 주체에 집중했어요. 즉, 방송사가 스위치를 탁 켜고 전파를 쏘는 그 행위 자체가 바로 대중을 향한 단 하나의 공개 공연이라는 겁니다. 듣는 사람이 어디에 있든 몇 명이든 상관없이 말이죠. 정말 똑똑한 해결책 아니었나요? 자, 이렇게 중요한 판결들이 하나둘씩 쌓이면서 음악 저작권을 관리하는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보시죠. 법적으로는 이제 방송사가 돈을 내야 한다는 게 명확해졌어요. 근데 문제가 있었죠. 방송국이 노래 한 곡 틀 때마다 작곡가 한 명 한 명 찾아가서 허락을 받을 수는 없잖아요. 이 엄청난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 구원투수처럼 등장한 조직이 있었습니다. 바로 ASCAP라는 단체입니다. 해결책은 아주 간단했어요. 먼저 창작자들이 전부 ASCAP에 가입을 하는 겁니다. 그럼 방송사는 작곡가 개개인이 아니라 ASCAP의 1년치 사용료를 한 번에 딱 내요. 그 대가로 방송사는 ASCAP가 가진 모든 노래를 마음껏 들 수 있는 일종의 자유이용권을 받는 거죠. 이걸 포괄 라이센스라고 부릅니다. 어때요? 정말 깔끔하죠? 하지만 이 완벽해 보이는 시스템에는 함정이 있었습니다. 바로 권력의 독점 문제였습니다. 1930년대 후반이 되자 라디오에서 나오는 인기 있는 노래는 거의 전부 ASCAP가 관리하게 됐어요. 힘이 세지니까 당연히 사용료도 계속 올렸겠죠. 방송사들 입장에서는 골칫거리 하나 해결했더니 더 무서운 괴물이 나타난 셈이었습니다.
결국 방송사들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이럴 바에야 우리가 직접 만들자. 그래서 1939년에 설립한 게 바로 BMI, 브로드캐스트 뮤직 주식회사입니다. 이 둘의 차이가 아주 재미있어요. 에스캡이 기성 작곡가 중심의 좀 콧대 높은 주류 클럽 같았다면 BMI는 방송사들이 만들었고 블루스, 컨트리, 재즈처럼 당시 비주류로 취급받던 음악가들을 누구에게나 문을 활짝 열어줬습니다. 이제 거대한 전쟁이 임박한 거죠. 결국 ASCK와의 재계약 협상이 터졌습니다. 그러자 방송사들이 정말 아무도 예상 못한 초강수를 둡니다. 1941년 1월 1일 0시를 기해서 미국 전역의 라디오에서 당대 최고의 인기곡들이 전부 사라져버렸습니다. ASCAP가 권리를 가진 모든 노래를 그냥 틀지 않기로 한 거예요. 상상해보세요. 라디오를 켰는데 어제까지 듣던 히트곡이 하나도 안 나오는 겁니다. 이 라디오의 침묵은 무려 11개월 동안이나 계속됐습니다. 그럼 그동안 방송국들은 뭘 틀었을까요? 방송 시간을 채워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저작권이 없는 클래식 음악이나 대중에게는 생소했던 BMI 소속 가수들의 노래를 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타납니다. 방송사들은 어쩔 수 없이 BMI 소속 아티스트들을 띄워주기 시작했고요. 덕분에 그동안 주류에서 철저히 외면받았던 R&B, 블루스, 컨트리 같은 음악들이 처음으로 전국에 울려 퍼지게 된 겁니다. 새로운 스타들이 탄생했고 미국 대중의 음악 취향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돈 문제로 시작된 비즈니스 싸움이 의도치 않게 미국 전체에 문화혁명을 일으킨 셈이죠.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자, 이 100년 전의 싸움이 오늘날 우리에게 왜 중요할까요? 이 거대한 갈등과 그 해결 과정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 음악 산업의 뼈대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얻은 교훈은 지금 이 순간에도 놀라울 정도로 유효합니다. 그렇다면 이 오래된 싸움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핵심은 뭘까요? 이건 그냥 옛날엔 그랬지 하고 넘어갈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갈등을 이해하는 열쇠가 바로 여기에 있거든요. 3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기술은 언제나 법보다 한 발 앞서 나갑니다. 이건 불변의 법칙 같아요. 둘째, 거대한 비즈니스 싸움이 오히려 새로운 문화를 꽃피우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ASCP 보이콧이 비주류 음악을 주류로 끌어올린 것처럼요. 그리고 마지막,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이건 도둑질이다, 아니다, 이건 새로운 홍보다 라는 논쟁은 시대만 바뀔 뿐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보세요. 오늘날 AI가 인터넷의 수많은 데이터를 학습하는 걸 두고 벌어지는 논쟁,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아티스트들이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는 싸움, 전부 100년 전 라디오의 싸움과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라디오는 우리 집 거실을 공연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은 우리 손안의 스마트폰을 방송국으로 만들었죠. 100년 전에는 방송사가 전파 도둑으로 불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 새로운 시대의 전파 도둑은 과연 누구일까요? 창작자의 권리를 둘러싼 다음 전쟁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 아닐까요?